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좀 누워있고 싶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냥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해라며 낮에도 침대나 소파와 한 몸이 되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작정하고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느끼며 침대에서 보내는 그 무의미한 일시간이 사실은 당신이 내 집 안방에서 보낼 수 있는 소중한 노후를 1년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몸은 요양원의 침대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계신 건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요양원으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 아니라 바로 눕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중력에 순응하여 몸을 눕히는 순간 우리 몸의 근육은 기다렸다는 듯이 빠져나가고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한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성인 소크라테스는 지나친 안락함은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내 두 다리로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더 늘리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요양원에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나이 들면 다 그래라며 낮잠을 즐기고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세상은 거실에서 방으로, 방에서 침대로 좁아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몸이 무거울수록 엉덩이를 떼고 일어납니다.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실은 당신의 독립권을 앗아가는 더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요양원 문턱을 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결단인 침대를 멀리하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골밀도를 지키고 심폐기능을 방어하며 죽는 날까지 내 집 화장실을 내 발로 가기 위한 가장 절박한 생존 투쟁입니다. 왜 깨어있는 시간의 꼿꼿한 자세가 우리 영혼을 젊게 만들고 노후의 무기력을 걷어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영혼에 새기십시오. 눕는 순간 늙고 서는 순간 삽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세우고 있는 한 세상 그 어떤 시설도 당신을 가둘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늘어진 정신을 번쩍 깨우고 여러분이 더 이상 침대의 유혹에 지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힘, 기립의 결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편안함은 독약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자만이 안방을 지킵니다. 성인 장자께서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년의 몸도 움직이지 않고 고여있을 때 무너집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낮 시간에 침대를 멀리하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립보행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서서 균형을 잡는 행위는 뇌의 엄청난 영역을 자극하는 고차원적인 활동입니다. 누워있는 동안 뇌는 휴면 상태에 들어가지만 서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주변을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팔자 좋은 분들의 꼿꼿한 허리는 바로 뇌가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서있는 1분이 당신의 인지 기능을 1시간 더 연장합니다. 둘째, 근감소증은 요양원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노년의 근육은 저축과 같습니다. 하지만 누워있는 동안 이 저축은 무서운 속도로 인출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빠지면 낙상사고로 이어지고 낙상은 곧 요양원행을 의미합니다. 제가 본 팔자 좋은 어른들은 눕고 싶을 때 한 번 더 걷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수고로움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셋째, 누워있는 습관은 우울증의 온상입니다. 몸을 눕히면 마음도 처집니다. 낮에 누워있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수면 리듬이 깨지면 무기력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반면 낮에 몸을 세우고 빛을 보는 분들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의 병을 스스로 치유합니다. 당신을 가두는 것은 요양원의 벽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든 침대라는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넷째,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폐활량이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정체됩니다. 건강한 장수는 약이 아니라 중력을 견디는 힘에서 나옵니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단호함이 당신의 오장육부를 다시 뛰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부모가 늘 누워있으면 자식들은 불안해하고 요양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정갈하게 앉아있거나 집안일을 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안심하고 부모의 자립을 지지합니다. 자식의 효도에 기대어 누워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한 자식은 당신을 보호해야 할 환자가 아니라 존경해야 할 어른으로 대할 것입니다. 침대를 이기고 내 집을 사수하는 5가지 실천 지침.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침대와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하십시오. 낮에는 침대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의자에 정갈하게 앉아서 보십시오. 낮에 침대에 눕는 습관은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침실 문을 닫아두고 거실에서의 삶을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요양원을 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30분에 한 번은 반드시 몸을 일으키십시오. 아무리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아무리 편안한 대화를 나누더라도 30분이 지나면 무조건 일어나서 집 안을 한 바퀴 도십시오. 굳어진 관절을 펴고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이 짧은 순간이 당신의 수명을 늘립니다. 잠깐 일어나는 게 뭐가 힘들어라는 그 가벼운 마음이 당신의 노후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셋째, 낮잠은 의자에 앉아서 15분만 즐기십시오. 피곤하다면 침대로 기어 들어가지 말고 안락 의자에 기대어 짧게 휴식하십시오. 깊은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고 몸을 늘어지게 만듭니다. 깨어있는 동안의 꼿꼿함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났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넷째, 스스로를 위한 서서 하는 소일거리를 만드십시오. 화분 물주기, 설거지하기, 창틀 닦기 등 서서 움직여야 하는 일들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순간이 요양원비를 아끼는 재활훈련입니다. 수고로움을 즐기십시오. 당신의 땀방울이 당신의 안방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자물쇠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밤 오늘 내가 얼마나 서 있었는지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오늘도 침대의 유혹을 이겨내고 내 2발로 당당하게 하루를 보냈다는 자부심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석가모니께서는 방일하지 말아 게으르지 말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립이 곧 당신의 자유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 하나 꼿꼿하게 세우며 존엄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늘어진 무릎에 힘을 더해주고 침대 밖의 드넓은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2 다리를 믿고 내 집 문턱을 당당하게 넘나드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노후 자립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내용은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니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산에도 훌쩍 올라가고 시장 바구니 2개쯤은 거뜬히 들고 걸으셨을 텐데 요즘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기도 전에 마음만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지는 않으십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젊은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혹은 지팡이를 짚는 게 부끄러워서 자꾸만 외출을 줄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뒤처지는 것, 조금 천천히 걷는 것, 그거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남의 시선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고 방구석에 주저앉아 당신의 이동권을 남의 손에 통째로 넘겨주는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가장 치열한 전투는 바로 보행의 사수입니다. 내 2발이 지면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당신이 요양원 침대가 아닌 내 집 안방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성인 소크라테스는 걷기는 인간의 가장 좋은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유를 향한 투쟁입니다. 지팡이를 짚든 보행기를 밀든 내 힘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겠다는 그 결단이 당신의 노후를 기적으로 바꿉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에고 다리 아파서 못 나가겠다며 외출을 포기하고 누군가 대신 장을 받아주기만을 기다리는 분들, 그분들의 세상은 급격히 좁아집니다. 걷지 않으면 근육이 마르고 근육이 마르면 뼈가 약해지고 결국은 화장실조차 남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느린 걸음 속에 담긴 자신의 생명력을 믿고 끝까지 길 위에서 승부를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요양원 문턱을 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결단인 보행의 투쟁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보를 걷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근육 사이의 통신망을 지키고 낙상이라는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며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의 이동 경로를 직접 결정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왜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그 발걸음이 우리 영혼을 당당하게 만들고 노후의 우울을 걷어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심장에 새기십시오. 멈추면 지고 느려도 걸으면 이깁니다. 당신이 지면을 딛고 서 있는 한 세상 그 어떤 시설도 당신의 영토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워진 발등에 불을 지피고 여러분이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길을 나설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전진, 보행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노자께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천리 길은 바로 내 집 대문을 나서는 그 첫 걸음입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느리더라도 끝까지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행은 전신 기능을 조율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뇌 과학적으로 볼 때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각, 평형 감각, 근육의 협응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최고급 두뇌 활동입니다. 느리게 걷더라도 지면의 굴곡을 느끼고 균형을 잡으려는 그 노력이 당신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팔자 좋은 분들의 맑은 정신은 바로 매일 길 위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둘째, 걷기는 고립을 막아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이웃을 만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동권을 상실하는 순간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보행기를 밀면서라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그 수고로움이 당신을 세상의 중심에 붙들어 맵니다. 당신의 신발 밑창이 닳는 만큼 당신의 노후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하체 근육은 노년의 천연 진통제입니다. 걷기를 통해 단련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아파서 못 걷는다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안 걸어서 더 아픈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걷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몸 안의 염증을 스스로 치유합니다. 당신의 다리는 당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의사입니다. 넷째, 독립심이라는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힘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자식의 차를 기다리거나 휠체어에 몸을 맡기는 순간 그 자유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느리지만 당당하게 지팡이를 짚고 걷는 어른은 남에게 동정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그 굳건한 의지로 인해 존경을 받습니다. 다섯째, 낙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걷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잘 넘어집니다. 보행 감각과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투쟁을 이어가는 분들은 돌발 상황에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여 큰 사고를 면합니다. 요양원에 가는 가장 큰 계기가 낙상에 의한 골절임을 생각한다면 매일의 걷기는 당신의 안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길을 나서야 할까요? 속도가 아니라 지속을 위한 보행의 지혜를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지팡이나 보행기를 자유의 날개로 여기십시오. 남들이 늙었다고 볼까봐 지팡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존심입니다. 지팡이는 당신이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지혜입니다. 당당하게 도구의 도움을 받아 더 오래 길 위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입니다. 둘째, 하루 30분 산책을 신성한 예배처럼 지키십시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동네 슈퍼까지 혹은 근처 공원 벤치까지면 충분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단 5분이라도 대문을 나서십시오. 집 밖의 공기를 마시고 지면을 밟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우울을 씻어내고 생존 본능을 깨웁니다. 셋째, 남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횡단보도 신호가 짧아 먼저 가라고 손짓해주면 그만입니다. 뒤에서 누가 빨리 걷는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와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걷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어떤 달리기 선수보다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넷째,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며 명상 보행을 하십시오. 발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땅을 밀어내고 발가락이 마지막 힘을 쓰는 그 과정에 온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뇌는 당신의 발바닥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먹고 삽니다. 땅과 소통하며 걷는 그 시간이 당신의 뇌세포를 다시 꽃피우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밤 오늘 내가 걸은 길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내 두 발로 세상을 만나고 왔다. 참 장하다. 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석가모니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꽃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존엄이 피어나는 길입니다. 내일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남보다 빨리 도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 내 발로 걷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무거운 발등을 가볍게 하고 지팡이 끝에 담긴 강인한 의지를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실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두 발로 내 집 대문을 당당하게 여닫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노후 보행투쟁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리즈는 다음 회차에서도 더욱 강력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 넓은 세상 누비며 못 갈 곳 없이 사셨을 텐데 요즘 혹시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그 짧은 복도가 예전보다 길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귀찮은데? 조금만 참았다 가야지. 누가 좀 부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지는 않나요? 제가 오늘 뼈아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안방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내 집이 아닌 요양원을 향해 성큼 다가선 것입니다. 요양원과 내 집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원할 때 내 발로 아무의 도움 없이 화장실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사수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가장 고독하고도 치열한 전투는 바로 실내 동선의 사수입니다. 화장실 가는 길을 포기하고 기저귀에 몸을 맡기는 순간, 혹은 누군가 차려주는 요강에 의지하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성인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실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몸의 가장 원초적인 생리 현상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요양원에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다리 힘 없어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다라며 침대 근처에만 머무는 분들, 그분들의 세계는 결국 침대 크기만큼 좁아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멈추고 근육도 멈추고 결국 영혼의 의지마저 멈추게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화장실 가는 길을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내 자유를 확인하는 매일의 훈련으로 여깁니다. 그 짧은 복도를 당당하게 걷는 발소리가 당신의 안방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경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요양원 문턱을 넘지 않기 위한 세 번째 결단인 공간의 사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골반 근육을 지키고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동선을 확보하며 죽는 날까지 인간다운 기품을 유지하기 위한 실전 생존 전략입니다. 왜 화장실로 향하는 그 10걸음이 우리 뇌를 깨우고 노후의 비굴함을 걷어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화장실 문턱을 넘는 힘이 당신의 인생 문턱을 지키는 힘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화장실 문을 잠글 수 있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함부로 열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워진 엉덩이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남에게 허락하지 않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이동, 공간의 사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노자께서는 가장 큰 문은 문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문은 바로 내 마음속에 생긴 귀찮음이라는 문입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화장실 가는 길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설의 자립은 인간 존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배변 욕구를 인지하고 화장실까지 이동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은 뇌의 고위인지 기능과 신체 조절 능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과정을 스스로 해내는 분들은 뇌의 회로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팔자 좋은 분들의 당당함은
바로 나는 아직 내 몸의 가장 밑바닥 일까지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둘째, 실내 이동은 매일 반복되는 최고의 재활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화장실로, 다시 주방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동선이 당신의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을 유지해 줍니다. 화장실 가기 힘들다고 움직임을 줄이는 분들은 근육이 퇴화하는 속도에 가속도를 붙이는 격입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 10걸음이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적의 보행입니다. 셋째, 공간의 통제권은 심리적 안정감의 원천입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집 안에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는 확신은 노년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반면 동선이 제한되어 침대 주변만 맴도는 분들은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우울증과 치매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거실은 당신의 영토입니다. 영토를 넓게 쓰는 왕처럼 집 안 곳곳을 누비며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넷째, 낙상 방지를 위한 환경 관리는 지혜로운 생존술입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개 바닥이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팔자 좋은 어른들은 자신의 이동 경로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를 달고 조명을 밝게 유지합니다. 환경을 나에게 맞추는 적극적인 태도가 당신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요양원행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환자가 아닌 주인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부모가 화장실도 스스로 못 가고 수발을 받기 시작하면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보호해야 할 대상 즉 환자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 몸의 뒤처리를 스스로 하고 집안을 활보하는 부모를 보면 자식은 부모의 건강함을 믿고 존중합니다. 화장실 문을 스스로 닫고 들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집안의 동선을 대해야 할까요?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자립을 위한 공간 관리 비법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화장실 가는 길을 성지순례하듯 매일 걸으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집 안을 수시로 배회하십시오. 안방에서 주방까지, 거실 끝에서 끝까지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집안의 모든 공간이 당신의 발길로 닳아야 합니다. 발바닥이 집 안 구석구석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공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길입니다. 둘째, 장애물을 치우고 빛을 밝히십시오. 바닥에 굴러다니는 전선, 매트, 불필요한 가구는 당신의 자유를 가로막는 지뢰와 같습니다. 과감히 버리고 정리하십시오. 특히 밤중에 화장실 가는 길은 대낮처럼 밝아야 합니다. 센서 등을 달고 통로를 비우십시오. 안전한 공간이 당신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넓어진 활동 범위가 당신의 팔자를 고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화장실 벽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고 변기 높이를 조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오래, 더 당당하게 그 공간을 직접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도구는 당신의 자립을 돕는 훌륭한 변기입니다. 변기를 잘 다루는 장수처럼 당신의 공간을 요새화하십시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화장실 신호를 반가워하십시오. 소변이 마려운 느낌은 당신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구나, 운동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일어나십시오. 움직일 명분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화장실 가는 그 짧은 여행이 당신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매일 밤 오늘 내가 집안을 얼마나 자유롭게 누볐는지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오늘도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물 떠 마셨다.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나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석가모니께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부축이라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말고 내 집의 벽과 바닥을 믿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넓은 평수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집의 모든 공간을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느냐가 목표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무거운 다리에 힘을 실어주고 안방에서 화장실까지의 그 길을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산책로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가져다주는 요강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두 발로 화장실 문을 당당하게 여닫는 멋집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노후 공간 사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리즈는 다음 회차에서 야성적인 식사라는 주제로 더욱 강력하게 이어집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부엌에서 고생하셨으니 이제 나이 들어서는 남이 해주는 밥 좀 편하게 먹고 싶다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들이 사다 주는 배달 음식, 요양보호사가 차려주는 단조로운 식판, 혹은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도시락. 아이고 편하다. 세상 참 좋아졌네라며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무서운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엌에서 불을 끄고 칼을 놓는 그 순간 당신의 생존 본능은 잠들기 시작하고 인생의 주도권은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남이 주는 대로 먹고 남이 정해준 시간에 입을 벌리는 삶. 그것이 요양원의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뜨거운 생명력은 바로 식사의 야성입니다. 내 손으로 쌀을 씻고 나물을 다듬고 불 조절을 하며 찌개를 끓여내는 그 번거로운 과정이 사실은 당신을 요양원의 무기력한 환자가 아닌 펄펄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의식입니다. 성인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승자는 스스로를 먹여 살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귀찮아서 대충 물에 밥 말아 먹는다거나 누가 좀 안 챙겨주나 하며 입만 벌리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눈빛은 급격히 흐려집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는 야생동물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듯 스스로 밥상을 차리지 않는 노년은 자립의 근육을 잃게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남이 차려준 화려한 뷔페보다 내가 직접 간을 맞춘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 밥상 위에 차려진 것은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요양원 문턱을 넘지 않기 위한 네 번째 결단인 식사의 야성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요리 실력을 뽐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각을 깨우고 손대뇌를 자극하며 죽는 날까지 남에게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포식자로 살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왜 스스로 차린 한 끼가 우리 영혼을 깨우고 노후의 비참함을 걷어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뼈에 새기십시오. 부엌의 불씨가 꺼지는 날 당신의 인생 등불도 함께 꺼집니다. 당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함부로 난도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어버린 부엌에 다시 불을 지피고 여러분이 더 이상 남이 주는 모이에 길들여지지 않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고귀한 투쟁, 식사의 야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노자께서는 가장 큰 다스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 끼니를 챙기는 일이 곧 내 삶을 경영하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부엌을 떠나지 않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리는 뇌 전체를 사용하는 종합 예술이자 최고의 치매 예방제입니다. 뇌 과학적으로 볼 때 장을 보고 재료를 씻고 썰고 조리 시간을 계산하는 행위는 뇌의 실행 기능과 감각, 인지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을 받는 것은 뇌를 퇴화시키지만 내가 직접 차리는 밥상은 뇌세포를 춤추게 합니다. 팔자 좋은 분들의 영민함은 바로 매일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이 치열한 두뇌 싸움에서 나옵니다. 둘째, 식사의 자립은 나를 사랑하는 능력의 척도입니다. 누군가 챙겨주지 않는다고 끼니를 거르는 사람은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정갈하게 상을 차려 나를 대접하는 분들은 자기애가 강합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정성껏 쌀을 안 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이만큼 귀하게 대접한다는 무의식적 확신이 당신을 요양원의 우울한 분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셋째, 미각과 후각의 자극은 생존 본능을 유지시킵니다. 요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맛에 대한 감각입니다. 대량으로 조리된 밍밍한 음식을 먹으며 감각은 마비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요리하면 고춧가루의 매콤함, 들기름의 고소함을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살아있는 맛을 느끼는 자는 살아있는 삶을 삽니다.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몸의 면역 체계도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의 중심에 서게 합니다. 요리할 줄 아는 노년은 환영받습니다. 내일 우리 집 와서 국수나 한 그릇 해 먹자고 말할 수 있는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만 기다리는 사람은 소외되지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당당한 리더가 됩니다. 식탁은 소통의 장이고 그 식탁의 주인은 칼을 쥔 당신입니다.
5째,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경탄을 주는 법입니다. 자식들이 가장 안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스스로 맛있는 것을 해 드시는 사진을 보낼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저렇게 정정하게 요리를 하시네라는 안도감은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선물입니다.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끝까지 본받고 싶은 인생의 스승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부엌에 서야 할까요? 대충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식사법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귀찮음이라는 단어를 부엌에서 추방하십시오. 귀찮음은 요양원이 보낸 첫 번째 초대장입니다. 무언가 해먹기 귀찮아지는 순간이 바로 당신의 야성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귀찮아도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십시오. 불을 켜고 도마를 두드리는 그 소리가 당신의 건강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둘째, 나를 위한 1인분을 가장 화려하게 차리십시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냄비째 먹거나 서서 먹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고 정갈하게 담으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정성 어린 1인분 밥상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요새입니다. 셋째, 제철 재료와 직접 싸우십시오. 마트에서 파는 가공식품이나 밀키트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흙 묻은 채소를 씻고 생선을 손질하는 그 번거로움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연의 재료를 내 손으로 다루며 그 생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야성은 가공된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날 것의 재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수고로움에서 나옵니다. 넷째, 요리하는 시간을 나를 위한 축제로 만드십시오.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겁게 요리하십시오. 부엌은 가사 노동의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예술가의 작업실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그 자체로 명약이 됩니다. 즐겁게 요리하는 어른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5째, 매일 밤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오늘도 내 손으로 나를 먹여 살렸다. 나는 여전히 강한 인간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석가모니께서는 음식은 약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을 직접 제조하는 약사가 되어 당신의 노후를 치유하십시오.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드는 한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식당에서 대접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가 목표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식어버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도마 위에 다시 활기찬 칼질 소리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차려주는 식판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솜씨로 내 인생의 맛을 직접 우려내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노후 식사 자립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리즈는 마지막 5회차 영혼의 배움이라는 주제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 스마트폰이고 뭐고 복잡해서 못하겠다. 그냥 아는 것만 하며 살다 갈란다라며 세상에 대해 셔터를 내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는 아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 알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배움을 멈추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퇴화라는 급행 열차를 타게 되고 당신의 영혼은 이미 몸보다 먼저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양원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시설이 낡아서가 아니라 그곳에는 내일 배우고 싶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가장 고차원적인 전투는 바로 호기심의 사수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책을 읽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려 노력하는 그 피곤한 과정이 사실은 당신을 치매라는 어둠으로부터 지켜주고 요양원이라는 감옥에서 당신을 구출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성인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지 않는 영혼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주변을 보십시오. 나이 들면 다 그래라며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고 새로운 세상은 거부하는 분들, 그분들의 뇌는 하루가 다르게 굳어갑니다. 반면 여든이 넘어서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눈빛은 청년처럼 빛나고 그 총기 어린 정신은 육체의 노쇠조차 비껴가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남이 나를 가르쳐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호기심의 불꽃을 태우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을 꿈꿉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저는 요양원 문턱을 넘지 않기 위한 최후의 결단인 영혼의 배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망을 새로 고침하고 고독이라는 병을 창조의 기쁨으로 바꾸며 죽는 날까지 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한 가장 영리한 생존 전략입니다. 왜 새로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것이 우리 뇌를 깨우고 노후의 비참함을 걷어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배움은 노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감탄하고 있을 때 당신은 늙지 않습니다. 당신이 배우고 있는 한 세상 그 어떤 시설도 당신의 영혼을 가둘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든 호기심을 깨우고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로 걸어나가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진화, 영혼의 배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공자께서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배움은 즐거움을 넘어 생존입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움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은 뇌세포 사이의 시냅스를 새롭게 연결합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해라는 생각은 뇌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앱 하나를 깔고 사용법을 익히는 그 고단한 노력이 당신의 뇌를 리모델링하고 치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팔자 좋은 분들의 맑은 정신은 바로 끊임없는 뇌 자극에서 나옵니다. 둘째, 사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끈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합니다. 내가 배우기를 거부하면 나는 자식과도, 손주와도, 사회와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딴 섬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분들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어디서든 환영받는 어른이 됩니다. 배움은 당신을 고독의 지옥에서 구출해줄 동아줄입니다. 셋째, 배움은 고통을 잊게 하는 마법입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삶이 허무할 때 무언가에 몰입하여 배우는 시간은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악보를 보고 외국어 문장을 외우고 그림을 그리는 그 몰입의 순간에 우리 뇌는 엔도르핀을 뿜어내며 몸을 치유합니다. 배우는 자는 아플 틈이 없고 설령 아프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정신적 근육이 있습니다. 넷째, 자존감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남에게 물어봐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은 비굴합니다. 하지만 키오스크에서 직접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스스로 정보를 찾는 어른은 당당합니다. 남의 도움 없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는 당신의 모습이 스스로를 대견하게 만들고 그 당당함이 당신을 요양원의 무기력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다섯째,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끝까지 배우는 사람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과제로 여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대신 오늘 배운 시 한 구절을 읊으며 삶을 마무리하는 품격,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팔자 좋은 노년의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해야 할까요? 거창한 학문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일상의 공부법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모른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려달라고 말하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배움을 거부하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배우고 이웃에게 새로운 취미를 물어보십시오.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어른은 겸손하고 아름답습니다. 배움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 당신의 영혼은 가장 높이 비상합니다. 둘째,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자극을 뇌에 주십시오. 늘 가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산책하고 늘 먹던 음식이 아닌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모르는 단어 하나를 사전에서 찾아보십시오. 뇌는 익숙함을 먹고 늙고 낯설음을 먹고 젊어집니다. 하루 한 번 당신의 뇌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십시오. 그것이 요양원을 멀리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셋째, 디지털 세상에 과감히 뛰어드십시오. 나는 기계치라 못해라는 말은 스스로 요양원 예약표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SNS로 소통하고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곳은 현대의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 나오지 못하는 노년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느리고 답답해도 끝까지 시도하십시오. 당신의 손가락 끝에서 세상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넷째, 기록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배운 것을 적어두고 오늘 느낀 감정을 일기로 남기십시오.
기록은 당신의 기억을 붙잡아두는 다지입니다. 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은 당신의 정신이 여전히 깨어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읽게 될 당신의 지혜로운 기록은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5째, 매일 밤 오늘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되새기며 잠드십시오. 오늘 나는 이런 걸 새로 알았어. 참 신기하고 재밌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석가모니께서는 무지는 가장 큰 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내일을 기대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 한 당신의 내일은 언제나 축제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과거를 추억하며 멈춰 서는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향해 호기심의 돛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5회에 걸친 이 시리즈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진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삶의 주인이며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요양원은 당신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대를 이기고 느리게 걷는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화장실 문을 스스로 잠그고 직접 차린 밥상을 즐기며 끝까지 배우는 당신. 그런 당신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마지막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눈부시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시리즈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 영상이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전달되어 우리 모두가 안방에서 존엄하게 늙어가는 기적을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시키는 찬란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